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인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릴케의 시는 가을보다 먼저 저에게 가을로 다가왔습니다.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가 1929년에 육군사관학교 정원에서 릴케의 시를 읽었고, 그는 군인으로서 직업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시점에 무명의 젊은 시인이자 자신의 시 몇 편을 릴케에게 편지를 써서 평을 듣고자 보냈고, 릴케가 1903년 2월 17일에 답장을 하게 되고, 그 후부터 1908년 성탄절 다음 날의 편지로 끝을 맺는 릴케의 답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카푸스가 보내온 시에 대해 답장을 하는 형식으로 크게 문학, 사랑, 성, 고독에 대한 릴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있습니다. 릴케의 편지들은 한 편의 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어린 시절의 그 귀중하고 풍요한 추억의 보물창고를 꺼내는 계기가 되고, 그 시간의 추억에 가만히 안겨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을 가을의 길목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모든 편지에서 릴케가 자신의 삶을 살아낸 시인으로 젊은 카푸스와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편지는 너무도 아름답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릴케가 젊은 시인 카푸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인 카푸스에게 1903년 2월 17일 파리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는 며칠 전에야 받아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담겨 있는 커다란 친절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비평적인 견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평을 통해서 예술 작품에 다가서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비평을 가하면 다소의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모든 사물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예술 작품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릇 예술 작품이란 우리의 목숨과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군요. 당신의 시에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개성적인 싹은 있지만 독자적인 양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의 나의 영혼 속에서 라는 시에서 그 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에는 언어와 운율로 독자적인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레오파르디에게 붙이는 헌시라는 시 속에서도 그 위대하고 고독했던 분가의 친근감이 나타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들 자체가 독자적이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서나
레오파르디에게 바치는 헌시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동봉에 주신 편지는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느낀 막연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게 자신의 시가 어떠냐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았겠지요. 또 잡지사에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와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잡지사가 당신의 작품을 되돌려주면 당연히 불안감도 느꼈겠지요. 내게 충고를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감히 말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되도록 삼가세요. 당신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생각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으로써 당신에게 자꾸 글을 쓰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근거를 캐보세요. 그런 다음 쓰고 싶은 욕구가 당신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뿌리가 뻗어나오고 있는지, 또 쓰는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밤중에 자신이 정말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글을 쓰지 않으면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진지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이 내려진다면 주저없이 당신의 생애를 그 필연의 의지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일상에서 비록 쓸모없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절실한 충동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고, 겪고, 사랑하고, 그리고 잃게 될 것을 모방만 하지 말고 말로 직접 표현해 보세요. 가능하면 사랑의 시는 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허다한 지금 독자적인 것을 표현하려면 무엇보다 힘차고 성숙한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주 선택하는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평범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주제를 택하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열망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믿음을 묘사하세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물들이나 당신 꿈의 영상이나 추억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활이 비록 빈곤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탓하는 대신 차라리 평범한 생활에서 풍요로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세요.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지나쳐 버려도 좋을 빈약한 장소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감옥에 갇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소중한 추억의 보물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지나가버린 아득한 과거의 사그라든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개성은 더욱 굳어지고 고독은 넓어져 어둠의 공간이 형성될 것입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도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변모된 내면으로부터 또 가라앉은 자기 세계로부터 진정한 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그 시가 어떤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잡지사에 작품을 보내 관심을 갖도록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로지 자신의 작품 속에서 보물처럼 소중하고 자연스런 한 조각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또한 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그 평가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정말이지 다른 판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에게 파고들어 당신 생명의 그 깊은 근원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 근원으로부터 창작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답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마도 당신이 예술가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다음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보답도 염두에 두지 말고 무겁고 힘든 짐을 기꺼이 지고 가세요. 창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나 그 자신과 하나가 된 자연 속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고독 속으로 파고든 다음에는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이 어떠하든 거기서부터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훌륭하고 풍요로우며 넓은 길이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디 일관되고 진지하게 자신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세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 깊은 느낌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절대로 외부로부터 대답이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당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당신의 편지를 읽던 중 호라체크 교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분에 대해 변치 않는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그분께 꼭 전해주세요. 그분이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보내준 당신의 시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믿어준 그 마음과 진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도 낯선 사람을 믿어준 것에 대해 정성껏 보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의 편지를 보면서 이 시도 생각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야 한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것, 두 사람의 그것이라고 보이는 그것은 사실 홀로 따로따로 있어야만 비로소 충분히 전개되어 마침내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랑이 오직 자기 감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사랑이 자기를 연마하는 일과가 되네. 서로에게 부담스런 짐이 되지 않으며 그 거리에서 끊임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사랑에 빠질수록 혼자가 되어라. 두 사람이 겪으려 하지 말고 오로지 혼자가 되어라. 가을 선들바람이 불어와서일까요? 아이의 어린 시절 인형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고 그 옆을 보니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밑줄 친 곳을 다시 읽어보며 지금과 예전에 읽었던 때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고 그곳엔 아름다운 시간이 책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가 주는 감성이었을까요? 릴케가 주는 감성이었을까요? 내 안의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토끼와 호랑이의 인형 안에 남아있는 시간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또 다시 살아갈 시간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릴케가 카푸스에게 답장한 사랑과 고독에 대한 글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당신의 고독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감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자기 길을 가도록 그냥 맡겨두십시오. 절망은 언젠가 파괴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훌륭한 친구로 변할 날이 올 겁니다. 아마도 절망은 당신의 삶을 구축하는데 가장 현명한 친구가 될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과되니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지만 시련이고 시험이며 과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른 일들은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며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용기입니다. 릴케와 카푸스의 다정한 편지처럼 그렇게 순간 저에게 다가온 인형처럼 여러분의 시간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는 릴케의 따뜻한 마음과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